안녕하세요. 공감방송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석 세무사입니다. 김명석 세무사의 세금 산책, 이번에 총 4회째에 들어가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완연한 이제 여름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보면 그 학생들한테 수족구병도 많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 자녀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장염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식 드실 때 특히 날 것 드실 때는 잘 챙겨서 드시기 바라고 꼭 익혀서 드시는 습관 그러시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세금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봤는데요. 아마 이번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런 생소한 용어들을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들은 한 번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느냐,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나 세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문적인 용어를 오늘은 제가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금의 기초적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세금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은 우리 몽테스키웨가 말했듯이 법의 정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금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세금을 거두는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살림살이, 재원에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거두는 방법은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세 법률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세금은 직접적인 반대 급부 없이 징수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세금은 돈으로 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물납으로 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그 손님과 나눠볼 텐데요. 뮤추얼 세무법인의 북인청 지점의 정현석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뮤추얼 세무법인이라고 했는데요. 뮤추얼 이름이 좀 이렇게 생소합니다. 네, 뮤추얼 무슨 뜻인? 이름이 생소하다는 거 보면은 네. 저희 중학교나 네. 고등학교 이럴 때 아마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제가 초등학교 때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역사 공부를 조금 이렇게 했는데 초중학교를 제가 유치원을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아마 그랬나 봅니다. 제가 아마 이게 미추홀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거는 옛날에 네. 한국 역사를 만화로 풀어놓는 그런 네. 책이 있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삼국시대 네. 정도의 네. 인천을 일컫는 지명이 네. 미추홀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추홀 세무법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인천을 기반으로 둔 이제 세무법인이라는 거죠. 인천에서 제일 괜찮은 세무법인. 그렇군요. 네, 역시 최고 뮤추얼 세무법인은 인천에서는 가장 좋은 세무법인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그렇죠. 안 그래도 우리 세무사님을 제가 섭외하느라 제가 일주일 동안 공을 들였는데요. 결국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많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제가 영광입니다. 네. 우선 제가 아까 그 설명 중에 그 조세 법률주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세무사님이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세 법률주의라 하면 이제 세금을 걷는데 네. 아무 근거 없이 뭐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법에 근거해서 네.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뜻이죠. 그 법은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말씀하실 텐데요. 헌법 38조에 이제 법률은 정해져 있다. 법에 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정해져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담세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담세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뜻을 말하나요? 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있겠죠. 부담할 담, 그 다음에 납부할 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얘기는 돈이 많은 부자는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이 적은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낸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인가요? 똑같진 않겠지만 아마 네네. 비슷하긴 하겠죠. 네네네. 그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네. 본다면은 그 네. 말도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렇군요. 예. 그럼 그게 이제 세금을 내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세율이나 이런 부분이 누진 구조다 보니까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네. 그런 명제가 좀 성립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그 마지막에 이제 돈으로만 이렇게 내는 게 원칙이다고 했는데, 네. 다른 제도, 다른 걸로 또 세금을 낼 수 있나?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지금 당장 세금 낼 돈, 우리나라 돈이 없어서 달러로 내고 싶다. 이렇게 달러로 낼 세금을 낼 수가 있나요? 환전해서 내면 되겠죠. 환전. 그런 좋은 방법이 있던데요. 환전을 해서. 네. 은행에 한번 가야겠죠. 네, 은행에 가고요. 환전 말고는 다른 방법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을 가지고 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특히 상속세 같은 경우에 네네. 뭐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보다는 네네. 재산으로 상속을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은 이제 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막상 이제 재산은 상속받은 게 많은데 네네. 세금을 낼 이제 현금은 없다는 거죠. 아하. 그런 경우에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낼 수 있게 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납이라고 해서. 그러면 물납제도다 이렇게. 그러면은 상속을 받은 고액 상속인들은 만약에 물납으로 만약에 내게 된다면 세금 부분을 우리가 낼 때 물납을 평가를 해서 그렇게 내면 상속인들은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 실제 가치대로 실제 가치로 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기준시가라든지 그런 그 평가로 실거래가보다는 아무래도 낮게 평가되는. 네네네. 그런 그래서 요즘에 그 고액 그 자산가들이 그 우리 세무사들한테 많이 물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상속세 재원이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돈을 좀 모아놔야 되지 않겠냐, 현금을 모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적금을 든다든지 예금을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플랜들을 많이 이제 짜고 있는데 우리 그 세무사님도 그쪽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 고액 자산가들 컨설팅 하시는 쪽. 네, 뭐 많이는 아니고 살짝 관여하고 살짝 관여 한 1,000건 정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한 100분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00분의 그 고액 자산가들 다 만나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해주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의 재산이 80% 90% 이상이 다 부동산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내야 되는 세금이 너무 많아질 때 우리가 부동산으로 내면 너무 손해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그런 고액자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 방송을 공감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고액자산가들 그 분들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전현석 세무사님을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플랜을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제가 그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액 자산가들, 특히 이제 VIP 이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상속 증여 플랜을 한번 기획적으로 한번 짤까 합니다. 그때 제가 이게 플랜을 정말 한번 짜서 전문가들과 한번 대담을 한번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플랜들을 가지고 계속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전무사님, 우리가 은연중에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죠? 전기세, 수도세 우리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전기세, 수도세도 세금의 종류인가요? 정확히 뭐 세법에 나오는 세금은 아니죠. 네네. 그래서 뭐 공과금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걸 네. 전기세나 수도세를 세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용어는 전기 요금, 네, 요금. 수도 요금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워낙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꼬박꼬박 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세금이구나 이렇게 해서 전기세, 수도세 이런 말을 쓰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전기 요금, 전기 요금, 그 다음에 수도 요금 이렇게 요금의 형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료도 냅니다. 이 4대 보험료도 꼬박꼬박 그 월별로 계속 납부를 하는데 이것도 세금의 일종인가요? 이것도 뭐 세금의 일종은 아니죠. 세금의 일종은 아니고 이거는 어떤 다른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법이라 하면은 뭐 사회보장법. 예. 거기에 근거해서 네. 보통 4대 보험이면은 이제 4가지. 네네. 4가지 이제 보험인데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산재 이런 건데 네. 이게 막상 이 부담이 너무 크다고들 느끼죠. 그렇죠. 네. 거의 한 17% 정도 네네. 되니까 반반 내지만 사용주가 반 내고 네. 근로자가 반은 내지만 두 개를 합치면 한 17% 정도의 그럼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의 월급을 받으신다 하면 17만 원 정도가 이 4대 보험료로 나가게 되는 그런 예가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조세 형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교수님들은 뭐 준조세다 이런 말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조세에 준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 형태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준조세 형태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의 용어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세법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세법을 아주 쉬운 용어로 많이 바꾸자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용어로 많이 바꿔서 이렇게 세법 전을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들과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쉽게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용어 자체를 좀 어렵게 지금 아직까지는 계속 쓰고 있어서 그 용어에 대한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나오는 테마가 이제 납세자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자란 얘기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납세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하나는 징수 의무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란 얘기는 납세가 의무되어 있는 자. 그 다음에 거래 의무자는 거래 징수는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의무가 되어지는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어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용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징수 의무자는 징수란 얘기는 세금을 징수,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받는 거죠. 받는
받는 의무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의무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법상의 세무사님 납세 의무자의 종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납세 의무자는 뭐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네네. 있고 그다음에 제2차 납세 의무자, 네네. 납세 보증인, 네네. 그리고 말 그대로 납세 네, 의무자,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구분은 돼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는 우리가 옛날에 왜 그 코미디에서 배웠듯이 연대 납세 해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그 호프집에서 호프집에서 술값이 모자란다 그러면 연대 납세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그 연대 납세랑 비슷한 의미로 쓰여질 것 같은데 연대 납세 의무가 어떤 의무인가요? 그러니까 원래 납세를 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네네. 때 네. 어떤 특수 관계에 있는 네.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제 네. 납부를 대신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인데 네. 제가 세금을 못 낸다. 네. 그러면 그 세금을 대신해서 세무사님이 네. 그 납세 의무자가 있다면 네. 이제 우리 둘이를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죠. 아, 연대 납세 의무. 그래서 같이 연대해서 납세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 네. 청산인 같은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인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안 내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경우에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중인이 이제 세금을 못 냈다. 그러면 증여자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를 연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네. 어떤 그 상속이 됐건 네. 뭐 증여가 됐건 아까 법인세 말씀하셨던 뭐 그런 경우 보시면은 다 그 어떤 특정 재산과 연관이 네네.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이 연대에서 이제 납세 네네. 의무를 지는 거죠. 정판 진짜 이런 남남끼리 남남끼리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관계가 좀 있으니까 너도 같이 책임져라. 네, 책임질 만한 이제 그런 관계에 있구나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했는데 이 제2차 납세 의무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뵙기엔 아까 연대 납세 의무까지는 아이고 연대에서 내는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제2차 납세 의무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것도 이제 납세 의무자가 원래 네. 납세 의무자가 납부 의무를 네.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네. 그때 이제 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네네. 다른 사람이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네네. 이게 아마 그 뭐 과점 주주 네네네. 과점주주. 과점주주들이 네네. 보통 우리 50% 50% 초과 초과. 부분을 이제 과점주주라고 얘기하죠.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법인이 네. 못 냈다. 아, 그러면은 그 네네. 법인의 지분을 5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과점 주주들이 네. 법인을 대신해서 네. 그 세금을 대신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법인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네. 법인이 세금을 못 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 네. 그래서 2차 납세 의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군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가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가점주주는 그럼 주식의 지분율을 50% 초과다 이렇게 부르는 거를 이제 가점주주다 이렇게 부르네요. 여기서 새로운 또 용어가 나왔네요. 우리가 과점주주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가점주주는 우리가 주식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거 말고 나랑 특수관계가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함은 나와 특수관계 있는 사람, 뭐 직계 좀비속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각종 다른 주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특수관계자를 다 묶어요.
묶어서 이 전체 지분을 50% 이상 초과를 했을 때 그때 그런 주주를 우리는 과점주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과점주주. 왜냐하면 점유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넘었다라는 거죠. 50% 넘었다. 그래서 50% 초과 가졌다. 이렇게 해서 과점주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못 내면 2차적으로 자기가 세금을 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차 세금을 무는 케이스가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업 양수도 같은 경우에 네.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사업 양도인이 세금을 못 내고 세금을 못 냈다. 그러면 사업 양수인이 양수한 사람이 또 내는 거. 이것도 또 2차 납세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것도 납세 의무에 해당이 되고요. 아, 네. 보증인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보증인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사적으로 네. 뭐 너 돈 빌렸으면 뭐 너 보증 서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네, 의미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예. 의미가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돈이 이제 뭐 그냥 세금이라는. 세금을 만약에 세금을 못 내면 보증인을 세워서 그 보증인이 네. 대신 세금을 납부하게끔 하는 제도. 네. 요거를 이제 납세 보증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사람도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징수 의무자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징수 의무자는 제일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원천 지급하는 원천 소득자가 지급할 때 돈을 떼는 거예요. 세금을 미리 떼는 거. 요걸 우리는 원천 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천 징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뗀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뗀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세금을 뗀다. 이렇게 해서 원천 징수 의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징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거래징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래를 할 때 이 거래 부분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거래징수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죠. 네. 부가가치세가 이 거래징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행위 자체 내에서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거, 네. 두는 것. 이거를 우리는 거래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거를 거래징수 의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보통 이제 물건 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붙어서 거래가 네. 되는데 그 네네. 거래하는 시점에 네. 그 10%라는 부가가치세를 네네. 이제 미리 징수를 해놓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볼펜을 파는 사업자다. 그러면 볼펜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공급을 할 때 여기 이 볼펜이 1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에 10%가 더 붙어서 11만 원에 제가 공급을 하는데 그럼 공급을 할 때 소비자한테 이 10만 원에 플러스 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제가 미리 받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를 거래징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돈을 세금을 미리 받는. 징수한다. 그래서 거래징수다. 우리가 다 뜻이 거래를 하면서 하는 거래징수 의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법 용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게 부르는 용어가 이제 서서히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거두는구나. 그래서 거래징수 의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납처분비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체납처분비. 자, 이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는 어떤 뜻인가요, 세무사님? 일단은 세금을 안 냈다는 거죠? 예, 네. 예. 그런 체납된 이제 세금이 있는 경우에 네. 국가가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어떤 다른 재산이 있어서 그걸 그쵸? 압류를 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네네. 드는 비용. 그렇죠. 네, 예를 그런 들자면 게 뭐 그 재산에다가 압류를 걸면 압류 걸 때 그때 뭐 등기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이제 여러 가지 재산을 조회해야 되잖아요. 조회해야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관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운반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체납처분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체납처분비. 그래서 우리가 체납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가에서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 이거죠. 노력을 하는데
그냥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거를 체납을 할 때 들어가는 돈. 그래서 체납 처분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기간이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과세기간,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개인 사업자, 개인으로 하는 사업자가 있고 또 하나는 법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세기간은 우리가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세기간은 개인은 일괄적으로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그렇게 정해져 있고. 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정관 규정에 따라서 과세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군요. 네. 그런데 아마 그게 1년은 초과할 수가 없는 걸로. 네, 그래서 1년은 초과할 수는 없는 걸로.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신문지상에 보면 법인들은 이제 뭐 12월 말 법인, 뭐 3월 말 법인 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12월 말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이 보통 보면 뭐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은 우리 법인 중에서 70-80% 이상은 대부분은 12월 말 법인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 법인들은 나중에 과세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소득에 대해서 수입에서 이제 경비를 빼고 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요거를 우리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다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과세 표준은 제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 과세 표준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값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세율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어떤 또 다른 금액이 필요한데, 네네. 그 기준, 그러니까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그렇죠. 되는, 네네. 그걸 뭐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그 세율을 적용하는 전 단계에서 나오는 기준 금액, 요거를 우리는 과세 표준이다. 그게 반드시 그 어떤 값이나 뭐 이런 값에다가만 매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수량에도 매겨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수량에도 매겨지는 게 있긴 있죠. 네, 수량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그 차 타고 다닐 때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격에다가 매겨지는 게 아니고 뭐 리터당 얼마 이렇게 매겨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수량에다가 매겨지는 이런 케이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과세 표준이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정 신고 기한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세금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신고 기한 요거를 우리는 법정 신고 기한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법정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법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 신고 납부는 5월 말. 네네. 그 다음 해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다음에 5월 31일까지. 네네.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신고 기한. 신고 기한까지군요. 그래서 기한이군요. 그게 아까는 이제 기간이란 얘기는 이제 그 플로의 개념인데 기한은 딱 이렇게 포인트의 개념이군요. 기한. 만약에 그러면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일요일이면은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로 밀리는 건가요? 네. 토요일이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토요일 날 맞다. 공무원이 이제 쉬는 날이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럼 토요일이다 그러면, 토요일이 30일이다 그러면, 6월 1일이 일요일, 6월 2일까지가 밀리는 거네요. 야, 이틀을 보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 요번에 뭐 우리가 6월 말까지도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네네. 소득이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넘어가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좀 고소득자들. 고소득자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좀 더 성실하게 신고하라. 아, 그래서 기간도 이제 6월 말까지로 한 달을 더 주는군요. 네. 네. 그런 사업자들을 우리가 뭐 성실 신고 네. 사업자들이라고 성실 신고 뭐 대상자들. 네. 지금 이제 오늘 내일까지 이제 저희 그 6월 말까지니까 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사님도 성실 신고 대상자들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계시죠? 네. 근데 말이 좀 웃겨요. 성실 신고 대상. 네, 성실 신고 대상자인데 성실하게 신고를. 국세기본법에는 네.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라고 있는데 네. 납세자는 다 성실하다. 네. 뭐 일단 추정하는데 네. 이 성실 신고 뭐 대상자라고 이 용어를 정한 게 아무래도 실제로는 네. 납세자들이 불성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정해놓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그거를 이제 성실하게 신고해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네. 저희 업체들도 성실하게 지금 신고를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네. 이 성실 신고자들의 이런 그 납세 풍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실 신고 제도가 들어오면서 많이 정착이 되고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긴 하는데 확대가 될수록 이 성실 신고가 많이 확대될수록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 기간 아까 고소득 그 기준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점을 좀 낮춘다면 세금은 많이 걷어지겠지만 경제적인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를 들자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사견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여파는 지금 이제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성실 신고의 대상자가 그 금액이 낮아지면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경제가 좀 더 올라간 별 영향은 없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네.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분들은 계속 네. 신고를 할 거고 네. 요즘은 특히 성실 신고 대상자 아니라도 네네. 불성실하게 신고하기가 좀 네. 더 힘들어졌으니까요. 그렇죠. 요즘은. 네. 요즘에 이제 전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신고라는 테마인데요. 네. 네, 이 전자신고. 이거는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자신고. 요즘 뭐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네. 인터넷. 우리나라 또 IT 강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이제 신고를 대신하는 거죠. 네네. 옛날 같으면은 네네. 그 신고 서류를 네. 세무서에다 갖다 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는 그걸 대신해서 인터넷으로 네. 홈택스를 통해서 이제 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신고를 다 할 수 있는 전자 인터넷에. 서류도 전자로 다 제출을 하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신고를 아예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군요. 그러면 그거를 그 인터넷은 어디로 접속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www.홈택스.go.kr 이런가요? 그쪽이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홈택스 안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전자신고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신고를 통해서 많은 혜택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통해서 빠른 세원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세무 전문가들, 우리 조세 전문가들도 이 전자신고를 많이 이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렇게 전자신고를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신고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인터넷을 사용 못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현업에 계시니까. 실제로 뭐 전자신고 하려면 홈택스 접속하려면 네. 공인인증서가 네.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러면 뭐 인터넷 뱅킹을 가입을 해야 되고 네네. 그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네네. 뭐 연세가 많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네네. 안 쓰셨던 분들은 또 잘 모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차질이 네. 뭐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그래도 그런 거는 좀 퍼센테이지가 약하죠. 그런 네네네.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홈택스를 이용하는 그런 납세자들이 되게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신고율도 특히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신고율 자체도 지금 뭐
어떤 세무서들에는 세무서마다 조금 더 통계가 좀 다릅니다만 뭐 최고 그 율 같은 경우에 뭐 90%까지도 육박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전자신고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전자신고를 못하는 그런 사업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들도 우리가 국세청에서도 한 번 더 생각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좀 간편하게 이제 접속을 해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거둔 세금은 과연 어디에 쓰나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보통 나라에서 예산이라고 네네. 잡으니까 네네. 그럼 우리 국방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을 테고 국방비에 쓰고요. 그다음에 교육, 교육비에도 쓰고 그리고 뭐 사회 전체적인 뭐 개발비라든지 뭐 농민들을 위해서도 뭐 조금씩 일부 쓰여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가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지방교부금이나 뭐 이런 쪽도 많이 쓰여질 수 있겠네요. 지방에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네네네. 요즘과 같이 이제 갑자기 뭐 곧 있으면 이제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자연재해 일어나게 되면 또 뭐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예산들도 이런 세금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잘 짜야 되겠네요. 우리가 세금을 이제 걷어서 국민들이 내는 이 세금을 내는 부분을 한 푼 한 푼 알뜰하게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분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 세금이 정말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보면 우리 국정감사할 때 그냥 국회의원들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왜 이렇게 썼냐 이렇게 많이들 추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어디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내야 되는 그런 의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좀 더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용어는 거의 다 정리가 되셨으니까 이제 어려운 거는 다 지나가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즐거운 일만 남지 않았나. 우리 정말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 우리 정혜석 세무사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한번 너무 미남이세요. 질투가 날 정도로 다음에 꼭 한번 더 모셔서 또 소중한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세금 얘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